정치온을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던졌고 여야가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인수위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야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노 교수님. 이제 뭐 내용 얘기는 차치하고요. 네네. 일단 그 도양당의 사정이 있겠죠. 민주당이 만약 그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그 중재안을 거부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결국 이제 그 박 의장한테 직권상정해달라 압박할 수가 없죠. 거부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좀 만들려고 민영배 의원을 이제 위장 탈당을 시켰는데 지금도 내부에서도 비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부에서 이제 조금 갈등이 있으면 결국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때 18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죠. 박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을 때 박 의장이 민주당 안을 그러면 직권상정하겠다 할 때 그걸 또 비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재안도 안 받으랬는데 뭐 그런 상황이고 안건조정위원회 아까 민영배 의원을 탈당했다고 그걸 비난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3대 3을 조정하면서 또 무소속이니까 현재 형식상은 무소속이니까 민원을 끼워 넣는다 이럴 때 그것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막을 수도 없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 180석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양당 모두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도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주의자인 박병석 의장이 정말 노력해서 여야가 타협하고 대화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지 못할 때 그리고 모두가 다 강경한 주장을 할 때 이렇게 타협안을 낼 수 있는 이게 바로 의회 정치의 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대한민국 그 정치 발전의 일종의 한 계단을 올라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쭤보면 28일이나 29일에 이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그 민주당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부족한 부분은 중재안에서도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본회의 거쳐서 뭐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는데 뭐 물리적으로 뭐 좀 갈등이 다시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재안이 그야말로 다 의원총회에서 합의도 받고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의 뭐 이런 그 다툼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구상이라든지 약간의 조문의 어떤 이런 건데 큰 줄기를 합의했는데 이것에 더 추가하거나 이것을 더 인위적으로 약간 바꾸려고 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좀 촉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가 다 불만족이 있는 쪽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런 합의안을 존중해서 국무회의까지 갈 수 있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 교수께서는 뭐 국무회의 의결까지 순탄하게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현재 양당이 뭐 그 중재안에 합의했고요. 물론 이제 아마 미세 조정은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법에 지금 모순되는 부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점들 최대한 고치면 뭐 크게 그 시한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뭐 공포하는 것까지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격하게 반발하는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죠. 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헌법 파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무소속이 됐습니다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건 뭐 중재안 자체가 원래 민주당이 추진하던 안 그대로예요. 내용이 거의 그대로인데 좀 시기만 좀 늦춰졌을 뿐이거든요. 뭐 3개월, 4개월 유예했다든가 바로 이제 6개월 내에 중수처법을 만든다든가 그걸 위해서 무슨 뭐 또 사법개혁 특별위를 만든다든가 그런 점에 잠시 유예했을 뿐이니까 뭐 큰 문제 없는데 이제 비난하는 것은 아마 입법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데 왜 국회의장이 그걸 들어서 이렇게 중재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의 입법권도 무한 재량이 아니거든요. 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한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입법하더라도 입법의 동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저처럼 뭐 민영배 의원이 정말 위장 탈당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그 정도 잘못된 것이고 내용도 지금 보면은 결국 뭐 시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동기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입법을 만든 동기가 결국 무슨 뭐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뭐 20명이 감옥 간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추진하던 것들이 만약 헌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거 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서도 이 부분은 내용상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들도 이걸 긍정적 평가하고 하고 나서 일단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더 뭐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다음 단계 다시 추진하는 뭐 그런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럼 김 대표께서는 이런 내부에서의 반발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민주당은 18년 전에요. 2004년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려고 하다가 그 국가보안법에 대한 중간 타협안을 거부하고 완전 철폐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당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국정 지지도도 추락해서 그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7년에 또 이 대권을 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개정을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18년 전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아주 크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원칙적 주장을 하더라도 이런 타협안에서 후퇴하고 당내 내분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키지는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검찰이 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호수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뭐 고검장들이 다 이제 총사퇴를 했어요. 지휘부가. 이게 진통이 더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게 검찰을 응원하는 것 아니다. 그건 분명히 검찰이 알아야 합니다. 네. 검찰이 알아야 하고요. 이것이 가시화 이런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검수완박이 가시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그 어떤 우려를 표하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그 기소권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박탈당한 것 중에 하나도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자초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가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 수사를 지금까지 질질 끌고 결론을 안 내고 그 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에 대한 수사도 좀 눈치를 본다 할까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런 말하자면 뭐냐면 조직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또 굴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지금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이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을 그대로 내용상은 받아들이고 6대 범죄를 2대 범죄를 축소하고 뭐 시행 시기를 3개월에서 4개월로 유예하고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원래 반발했던 것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개월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전 그 기간에 그동안 정말 눈치를 보면서 미뤄왔던 정치 권력이라든지 뭐 어떤 그 이 힘센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결과를 보인다면 여론도 돌아가지 않을까요? 다르게? 이런 그 조직을 이런 좋은 조직을 없애면 안 되겠다든가.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런 조직 사실은 뭐 크게 있으나 마나다라는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검수완박 저 역시 반대하지만 검찰에 대한 응원은 아니다. 이런 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두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이게 검찰의 문제라는 게 선택적 정의를 행사해서 자기 식구, 자기 편은 어쨌든 있는 죄도 없게 만드는데 자기 편이 아니다고 생각되면 없는 죄도 탈탈 틀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검찰총장 출신이 이걸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고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란 조직을 활용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한 행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이 국가 권력 기관을 장악하는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쪽 생각과 소위 진보 진영의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원칙을 좀 장기적 과제를 뒀다가 단기적으로 땡긴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검찰은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이렇게 일괄 면피성 사퇴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체제를 잡고 검찰 조직을 이렇게 다독여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하는 검찰, 능력 있는 검찰,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해서 새로운 검찰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지 이렇게 뭐 다 책임을 면피하는 식으로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국민의힘이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초선에다가 현역 페널티를 받고도 유승민 전 의원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꺾었단 말이죠. 윤심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굉장한 이변이죠. 사실은 뭐 김은혜 의원은 초선이고 예. 아무리 과거 이제 방송 앵커를 하고 또 당선인 대변인을 하고 언론 노출이 많았다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후보 아닙니까? 예. 2번이나 출마했던 사람이고 또 굉장한 중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유승민 의원은 무슨 윤심 탓이다, 정치 권력의 뒤끝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김은혜 의원 뒤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있다. 그게 승부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 행보에 대한 심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을 주도했고 배신자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네.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런데 저는 그 윤승민 의원이 그런 걸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그 후보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띄웠다 그러면 당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배신자라고 안 할 겁니다. 아니 만약 문제 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정말 뒤로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나와서 조금 하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했거든요, 유승민 전 후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한 걸음만 내다보고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빠지니까 전 후보가 빠지니까 선거를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만약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뛰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김은혜 의원이 출마도 안 했을 것이고. 저는 그게 결국 결과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 행보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김은혜 의원 뒤에 윤석열 당선이 있었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두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문제는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 당원에서는 뒤졌지만 민심에서는 앞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이 경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한 일주일 뒤에 출마를 한 데다가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오로지 윤심밖에 없거든요. 다리 설명할 방법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당원들에 있어서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할지 몰라도 민심에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전반에 만약에 여야 대결이 다시 이제 된다면 민주당 후보로서 이게 뭐냐면 진영 간 대결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김은혜 이제 후보자는 그야말로 윤심으로 보일 거고 민주당 그래서 또다시 대선 2차전이 벌어지는 이런 행태가 벌어질 거고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좀 더 5.2%, 5.3% 앞섰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유리해지지 않을까. 유승민 후보가 나섰으면 중도라든지 확장성이 강해서 불리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선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노 교수님께 좀 추가로 여쭤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뒤끝 있는 거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썼어요. 새로운 길을 찾겠다. 향후 거치는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경기도 출마하기 전에 정계 은퇴를 고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었다면 그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선거운동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했던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새로운 어떤 길을 찾겠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예를 들자면 선거가 없으면 존재감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도 원숭이라고 하지만 선거에 떨어진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별다른 의미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원희룡 전 지사를 보잖아요. 예.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열심히 선거운동하면서 참여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요. 네. 장관 후보도 되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뭘 자리를 노리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 쓰면 뭔가 과거에 좀 다른 행보를 보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유승민 전 후보가 어떤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길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선 경쟁력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혜 의원의. 김은혜 전 의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김두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공감하는 것은 지금 경기지사든 서울시장 선거든 대선 2라운드예요. 네. 대선 연장전이고 똑같이 너무나 지금 붙어 있어요. 지금 대선과 이 지방선거가 너무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국 진영 간 대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내 경선에서 김은혜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결국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 그 당원들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네. 그 당내에서조차도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본선에서 경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본선 경쟁력 결국은 앞으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이겼고 경기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겼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되풀이될 텐데 요 김은혜 그 후보가 본인의 이제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죠. 윤석열 후보 지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만장일치로 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징계가 될지도 궁금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그 대표직 유지나 좀 정치 행보 이런 데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김 대표님. 일단 뭐 야당사에 또는 정당사에 당대표 징계가 올라온 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두 번의 완전한 굴욕을 요구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당내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준석 당대표도 좀 눈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대선 승리를 했으면 지방선거를 치르고 뭐 일종의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공보를 하러 간다든가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미리 표방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년 8월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견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희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초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유죠. 그리고 당원들이 대표를 징계한다? 이건 참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징계 개시 자체가 지금 큰 타격이죠. 그쵸.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지금 무슨 뭐 성 문제가 이게 불거져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물증까지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징계 자체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위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부인하고 한쪽은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일이 또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게 징계 개시된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장래에 굉장히 암울한 그런 그림자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